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아시아의 뜨거운 소식을 전하는 아시아 핫이슈. 오늘도 정한보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올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예. 상대적으로 덜 더워서 좋긴 한데요. 비 피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부산에 출장을 갔었는데요. 3명의 사망사고가 났던 초량터널을 지나갔었어요. 어이구. 근데 뭐 영상 같은 거 제보한 것들을 보니까요. 5분인가 만에 물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20초로 봤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낮으니까 낮기도 굉장히 낮고 그 당시가 저기압이고 만조여서 저기압일 땐 또 다리 물을 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위가 올라간대요. 그래서 더 심했다고 하는데 더 피해가 크기도 했고 지금도 또 오늘도 호우주의보 뭐 이런 게 좀 내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번 주부터 또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시작되잖아요. 예. 다음 주까지 비가 올 예정이라고 계속 하니까 휴가 기분이 영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습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휴가 때 이제 해외여행 떠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 가니까 네. 저도 그렇고 너무 가고 싶은데 정말 휴가 분위기가 안 나는데 이럴 때 좋은 게 있죠. 아시아팟. 네, 아시아팟과 함께 랜선 휴가를 떠나보자. 뭐 네. 이런 이상한 소리를 제가 또 준비해봤어요. 근데 뭐 좋죠. 아시아 소식들을 좀 들어보고 아시아의 나라들에 대해서도 들어보시면 아시아를 더 잘 알고 이 기간 동안 아시아를 좀 더 잘 알고 아시아로 떠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시간? 예. 준비의 시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핫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기자님, 그 일본과 중국도 비 피해가 되게 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의 산샤댐 예. 붕괴 위기까지 갔다는 소식에 한국 시민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한국도 부산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죠. 그래서 보고 피해를 심하게 입었는데 중국은 뭐 인구 규모 때문도 그렇고 맞아요. 호우에 비가 내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일주일 전에 중국 정부가 공개한 피해만 해도 이재민이 4,5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네.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비 피해를 입은 그렇죠. 이재민이고 네. 사망자도 미리 이제 대피하라고 저기를 많은 글 내렸는데도 150명 가량이 숨졌다고 하고요.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액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조 원 그 정도 된다고 공식 발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관돼서 그 농작물 피해나 뭐 사람들 때문에 산업 생산에 미친 피해까지 치면 몇백조 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피해가 커진 것은 그 중국에서 제일 크고 긴 강이죠. 장강이라고 부르는 양쯔강 그 유역에 한 달 동안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내린 거예요? 거의 예, 그렇습니다. 양쯔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이 수계라고 하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만 한 4억 5천만 명. 진짜 많아요. 예, 우리 중국 인구 많다는 중국에서도 그 인구 3분의 1이 모여 사는 곳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건데요. 그 방송이나 뭐 유튜브 같은데 화면을 보신 분들은 감이 오실 텐데 이제 건물이 아예 통째로 넘어가 있거나 아예 누워 있어요. 누워 있거나 그다음에 물 위에 있어야 할 배가 언덕에 처박혀 있고 뭐 말 그대로 아수라장인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불어나고 해서 위험해가지고 물을 빼내려고 그러니까 댐에 많이 쌓이니까 제방을 폭파했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예. 네. 그게 아래쪽에 이제 크게 범람이 일어나고 또 이제 추가로 계속 비가 오는 상황이니까 우려되니까 이제 원래 제방이란 게 물난리를 막으려고 이제 물을 가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뚝을 폭파시켜서 작은 물난리를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대피를 시키고 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작은 피해를 일부러 만든 건데요. 가장 크게 우려되는 곳이 지금 산샤댐인데 네. 여기가 세계 최대 규모의 댐
댐이라는 말이 나오는 곳인데 이 수위가 네.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버리면 그야말로 몇억 명이 이재민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이걸 막기 위해서 작은 뚝을 폭파시키고 그 수위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이걸 너무 큰 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넘치면 더 큰 피해 때문에 작은 마을을 하나 그럼 이제 피해를 보게 만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곳이 뭐 여러 곳이 있다고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 댐이 세계 최대라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이게 특히 중국이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흔히 쓰는 표현이 이 댐 그리고 댐 공사에 대해서 만리장성 이후에 최대의 토목공사 저도 이거 라는 봤어요. 수식어가 붙는데 94년에 착공을 해서 2000년대 중반에 가서야 완공을 했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일단, 댐을 지었어요. 예, 댐 길이가 2km가 넘는데 2,300m 그리고 높이가 185, 너비 135m로 뭐 말 그대로 역대급입니다. 뭐 네. 약간 비슷한 규모의 댐은 뭐 브라질의 이타이프 댐도 있고 있긴 한데 네. 제일 세계 최대란 말이 붙는 게 특히 이제 이걸로 수력 발전 용량이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댐 중에서 또 유명한 게 미국 대공황 때 이제 뉴딜 정책 상징처럼 불리는 게 후버댐인데 그거는 지금 여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그러니까 길이가 한 2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영화 같은데 후보댐 되게 많이 예, 나오잖아요. 그것도 네. 거대하다고 느껴졌는데 그거에 뭐 길이만 10배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되게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소양호도 가보신 분들은 꽤 크다고 느꼈을 텐데 그걸 한 13배, 14배 그러니까 댐 말고 이제 가둘 수 있는 물이 그 정도라고 그게 한 곳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정말 크네요. 그래서 물을 담는 게 이제 최대라고 하는데 이게 가늠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뭐 한강, 낙동강, 뭐 섬진강, 뭐 금강 이런 물들 전부 합해서 다 집어넣고 그걸 2번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라고 하네요. 느낌이 잘 오네요. 예. 아 소양호 댐도 진짜 크다고 소양호죠. 여기도 댐이잖아요. 그죠? 네, 소양강 댐. 예. 거기도 되게 크다고 느끼고 배 타고 살짝 들어가고 막 이랬었는데 예. 그게 13개, 14개 모인 정도의 크기의 세계 최대 댐이다. 예. 그리고 수력 발전 양이 엄청 제일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렇게 큰 댐을 2009년에 완공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댐에 대한 붕괴 우려는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 정부는 계속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예.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뭐가 진짜예요? 막 가짜 뉴스인가요? 저도 뭐 그쪽에 전공이 아니라서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운데 댐 일단 전공 아니셔가지고. 붕괴가 뭐 임박하거나 혹시 징후가 있다고 하면 사실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그쵸. 큰 문제가 생길 텐데 그래서 일단은 좀 붕괴 설 뭐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설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붕괴설의 골자를 보면 이제 공사할 때 보면 뭐 중국에서 다른 분야에서 흔히 그렇기도 하고 뭐 개도국에서 또 흔히 있을 수 있는데 공사 과정에서 이제 뭐 뇌물도 좀 어디 들어가고 뭐 그쵸. 조금씩 빼먹고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그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 뭐 물이 워낙 많으니까 좀 휘고 있고 일부는 뭐 어디가 균열이 있다더라 뭐 이렇게 되고 붕괴설이란 게 이제 이게 터지면 그게 엄청난 저수 용량이 이제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는 물론 이제 저쪽 가장 하류에 있는 뭐 상하이 부근까지 가서 그쪽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게 동부 해안에 저 원자력 발전소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다 잠기고 이러면 이제 후쿠시마 저리 가라 할 사태가 온다. 요런 게 이제 붕괴설의 골자인데 주로 지금 나오는 거는 뭐 가짜뉴스 진원지가 SNS들이 많은데 특히 대만에서 좀 지금 반중 계열 단체에서 뭐 유포한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요. 이것도 그래서, 설이죠? 예. 그래서 실체는 뭐 아직까지 근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된 게 오히려 지금 홍수 사태를 더 주목해 볼 만한데요. 지금 벌어진 이제 집중호우와 홍수 사태인데 지금 거의 100년에 뭐 한두 번 오는 정도의 일단 비가 많이 오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산사댐 수위가 이제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높아졌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2010년에 최고 수위를 찍은 게 172m인데 그때도 홍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높이가 이제 172m라는 건데 웬만한 바다보다 훨씬 깊은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거보다는 한 10m 가까이 165 정도까지가 지금은 최고 수위라고 하고 물론 이제 비는 지금 그때보다 더 왔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위험을 대비를 해서 조금씩 아까 뚝도 터뜨리고 네. 뭐 방류량도 늘리고 해서 이제 관리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일부 또 방류하는데 뭐 문제가 생겨서 조절이 뭐 밸브가 조절이 잘 안 되든지 해서 넘쳐 흐를 경우만 해도 그렇죠. 지금 이제 홍수사 때 몇 배에 이르는 수재민 피해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80년대 뭐 학교 다니셨던 분들 아니면 뭐 성인분들은 다 더 기억 잘 나 하시겠지만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럼 책으로 배우셔도 되는데 책으로 배웠네요. 책으로 배웠어. 이게 그때 한때 이제 전두환 정부 때인데 그 금강산댐 수공설 이게 네. 많아가지고 이제 지금 뭐 찾으면 금방 나올 겁니다. 방송 뉴스 같은데 보면 이제 그래픽 도표 같은 거 나오고 이제 각종 뭐 토목공학자들 나오고 이래서 보면 북한이 이제 북한강 상류에다가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로 금강산댐을 짓는다. 물론 이제 지금 산사댐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작겠죠. 그렇죠. 이거를 일거에 물을 가뒀다가 방류를 하면 서울은 이제 물바다 특히 여의도 같은 데는 국회의사당이 다 잠기고 63빌딩도 뭐 당시 제일 높은 건물이었는데 한 30층까지 물이 차오른다. 막 이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다 겁나게 만들어서 당신 국민학생이죠. 저희 모금까지 해가지고 평화의 댐 짓고 막 그랬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물폭탄으로 뭐 공격한다 이게 아니라 자연 현상에 따라서 산사댐이 잘못되면 그런 위험이 또 올 수 있다는 게 이제 붕괴설뿐 아니라 실제 있을 수 있는 위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주변에 있는 50만 가구니까 뭐 몇백만 명이 바로 물에 잠기고 연쇄적으로 이제 하류까지 피해를 입힌다. 이게 좀 붕괴설 혹은 이제 위험설, 산샤댐 위험설의 뭐 골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아까는 안 난다고 거짓말했지만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수조 같은 데다가 그걸 실험도 그려놓는 하고. 거예요. 네, 그려놓는 게 아니라 세웠죠. 그쵸. 뭐, 모형도를 네, 이렇게 모형을. 그려가지고 물을 거기에 막 방류하는. 뭐 국회의사당도 있고 63빌딩도 있어. 그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물을 올려가지고 쭉 내리면 거기에 막 차는 거야. 그걸 낮에 내내 틀어줘서 사람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그래서 댐을 짓는다고 해서 저희들의 코 묻은 돈까지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되게 어린 마음에 되게 실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쨌건 그 뭐랄까 그 모형의 형태인 거잖아요. 예, 그것이 세계 최대 그쵸. 저수 용량을 자랑하는 데서 일어나면 네. 예. 아마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걱정한 것 같아요. 약간 상상이 가능했던 것 같아. 평화의 댐 때문에. 여튼 그래서 다행히도 최근에 제가 살짝 봤을 때는 뭐 붕괴 위험까지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행이죠. 이거 50만 가구가 만약에 물에 잠기거나 하면 정말 큰 피해를 입는 것 같을 텐데 이 만리장성 이후 최대 토목공사라고 하는 이 산사댐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 이거 산샤댐 산샤댐 이게 이제 15년 동안 진행된 거잖아요. 아마도 건설 과정에서 그 강제 이주해야 됐던 주민들의 반대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너무 큰 댐을 짓다 보니까 문제점 같은 것들도 많이 지적됐을 것 같은데요. 이 산사댐의 탄생 비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뒷이야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이 물을 담그는 용량이 그만큼 크니까 네. 그만큼의 원래 있던 마을은 다 없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뭐 우리나라 같은 데도 이제 뭐 무슨 무슨 면 정도까지도 이제 되는데 여기는 서울도 면적으로도 꽤 크잖아요. 근데 네. 그 2배 정도가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수몰됐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서울만큼은 아닌데 서울만큼이면 한 2천만 명이 그쵸.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강제 이주민이 한 120만 명 정도 발생했다고 하고 물론 이제 특히 지금도 뭐
어쨌든 중국이 이제 공산주의 쪽에서 언론 이제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그런 파악이 안 되긴 한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우리처럼 일일이 보상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댐을 또 짓는 명분이란 게 또 컸어요. 대이란 게 일단 그만한 댐을 필요로 했던 게 그만큼 이제 큰 홍수가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 한 2000년 동안 200여 차례 기록에 남은 것만 그 정도로 하니까 한 10년에 한 번꼴로 아주 큰 홍수가 일어났던 거고 산샤라는 게 이게 삼협 인데 이제 세계의 큰 협곡이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제일 물을 가둬두는데 제일 짧은 거리로 한 게 이제 그 정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대의명분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뭐 갑작스럽게 중국 정부가 이걸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옛날부터 또 뭐 상상 속에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 뭐 순원이나 장제스나 뭐 마오쩌둥이나 다 이쪽을 뭐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치수 사업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다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중국이 그 동안에 경제 규모가 이제 그 정도로 할 만큼 기술도 성장하고 하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긴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재난이 일어나면 어쨌든 거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그러니 단순히 댐 건설이라기보다는 치수 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인 거죠. 예.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또 문화유적 훼손이나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있었고요. 완공한 후에는요, 지질 환경 피해나 각종 이상 기후가 댐 건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무게로 이 집안이 눌려서 지진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역설이라고 하는 게 홍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이제 만리장성 이후로 최대 토목공사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홍수 위기를 부른다. 네. 이런 역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뭐 산샤댐 그것만 딱 놓고 보면 뭐 이만큼 어마어마한 물을 담아두니까 그만큼 물로 피해를 입을 뻔한 주민들이 혜택을 보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낮춘 측면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산샤댐만 지은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중국이 한창 이제 고도 성장을 할 때 산샤댐 말고 다른 것 뭐 다른 댐뿐만 것도. 아니라 뭐 하여튼 자연을 막 이제 그렇죠. 뭐 넘쳐나는 경제력으로 이제 뭐 이곳저곳 이제 손을 대는데 그게 이제 곳곳에 있는 호수들이 뭐 메워지기 시작해도 뭐 우리도 해안 같은 데는 뭐 매립을 뭐 한 데가 꽤 있잖아요. 있는데 그게 뭐 농업 용지로 쓰고 공장 지을 부지로 쓰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담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물을 이제 가둬두는 능력이 크게 낮아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빗물이 갈 때는 결국 흐르는 강물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더 옛날보다 용량이 더 지나다니는 물이 많으니까 홍수 발생 빈도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가다 놓지 못하고 계속. 네. 그거하고 또 이제 산샤댐이 뭐 그만한 물을 가두다 있다 보니까 뭐 딱 봐도 풍경 자체가 이제 안개가 많이 끼고 이러면 뭐 주변 식생도 다 바뀌고 다 바뀔 텐데 다시 또 예전에 이제 학창 시절 과학 어릴 때부터도 오늘 있고 백투더퓨처 같은 느낌이야. 아니 지금도 뭐 가르치긴 합니다. 근데 지구학 수업 시간에 좀 들어보셨던데 한반도 주변 4대 기단 중에 하나가 양쯔강 기단인데. 나 지구과학 수업에 잤거든. 양쯔강 기단. 네. 근데 그게 양쯔강이 여기 산샤댐이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 양쯔강 그 유역에 있는 이제 공기 무리가 이 수증기 강한 수증기와 뭐 주변 또 온도도 바뀌었을 테고 그런 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주기적인 그 집중호우의 빈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집중호우를 막으려고 또 만들었는데 집중호우를 더 대비하기 위해 만든 뭐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진도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 몇백억 톤이었죠 아까? 네, 엄청나죠. 아까 저희가 390억 톤? 네. 물론 뭐 최대치긴 한데 그런 정도로 무게를 이제 땅이 받고 있으면 그쵸. 예전에는 뭐 한 그중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 무게를 버티던 땅들이 이제 지각에 영향을 줘서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2008년 스촨성의 대지진이 좀 크게 났었는데
이게 지각 변동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게 뭐 학계 정설로 인정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진단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예전에도 무슨 댐인가가 만들어 그게 아마 후보 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 댐을 건설한 이후로 약간 축이 조금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더 크잖아요. 그러니 예. 근데 하지만 이거는 비과학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또 궁금하면 좀 찾아보시는 걸로. 네, 한번 진짜 지구과학을 다시 한번 공부해봤는데 아무튼 어쨌건 이게 비과학적이든 과학적이든 간에 꾸준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 정부가 정보나 인터넷 또 언론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추측, 그다음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닐 테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게 뭐랄까 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나아져야 이 사람들의 불안함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오늘 또 중국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이런 비슷한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홍콩 보안법. 예.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제정했는데요. 이후에 미중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를 틈타서 중국 때리기로 재선 위기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자님 우리 홍콩 상황도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홍콩 보안법 제정 이후에 홍콩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예, 그 보안법 통과 뭐 되자마자 바로 뭐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뭐 잡아들이기도 하고 현대판 분석행유 그래서 뭐 조시아 웡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반정부 인사, 반체제 인사 이런 사람들 책을 또 도서관에서 다 빼내고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순식간에 이제 공안 통치 그 우리나라로 치면 한 유신 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80년대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고요. 근데 이제 홍콩 보안법이 워낙 또 강력하게 사람들의 저기를 겁을 줘서 그런지 아니면 또 코로나19까지 다시 좀 홍콩에서 확산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저 반송중 시위, 네. 송환법 반대 시위 할 때 그런 이제 열기랄까 그런 그렇죠. 일단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맞아. 이게 지금 오히려 이제 홍콩이 불쏘시개가 된 느낌인데 그 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특히 가뜩이나 이제 뭐 코로나 때도 그랬고 무역 갈등 때도 그랬고 뭐 저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를 엮었는데 때마침 홍콩이 보안법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미중 갈등이 예, 확 타오르는 양상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저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을 폐쇄해라. 총영사관이 5개인가 6개인가 대사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5분의 1이죠 그러면. 그렇죠. 그걸 아예 싹 닫아버려라. 그러니까 중국도 야 그럼 우리도 청두에 저 총영사관 닫겠다 해서 지금 녹음하는 오늘 이제 27일인데요. 이날 네. 문을 닫아버렸고 그래서 양측 다 장군 멍군 하나씩 주고받은 상태고 장군 멍군. 네. 이 와중에 지금 홍콩이 또 미국은 저 홍콩 보안법 때문에 홍콩이 그동안 갖고 있던 저 경제 쪽에서 이제 특별 지위가 네, 있었는데 맞아요. 예, 그걸 폐지하는 이제 절차에 들어갔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또 홍콩이 뭐 잘못은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나 공산당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한 건데 홍콩이 피해를 홍콩 시민들이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 맞아. 힘들어지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홍콩 저 시위 때 보면 가끔 이제 우리하고도 좀 비슷한가요? 우리는 네. 우리도 저 광화문에 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성조기하고 이스라엘 길을 그렇죠. 흔드는데 네.
또 홍콩은 이제 민주 진영에서도 성조기를 꽤 많이 흔들고 미국에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오히려 미국에 의해서 경제적 특별지위가 사라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시민들 생계는 사실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안 그래도 되게 살기 어렵다고. 예. 네, 그래서 지금 맞았는데. 정치, 경제, 보건, 코로나까지 이렇게 네. 삼중고를 동시에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 최근 보도를 보면 또 실업률이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게 홍콩은 또 그 사스가 유행할 때가 2003년이었나요? 그때 사스의 공포가 엄청났죠. 있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더 그 이동 제한이나 봉쇄령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그 집값도 엄청 비싸고 임대료 네. 비싸고 실업률 높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까지 합쳐서 보안법과 그 경제지위까지 없어져서 완전히 뭐랄까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표현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영국도 홍콩인 이민 허용, 그다음에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 그다음에 네. 무기 수출 금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기자님 근데 9월에 입법회 선거가 있잖아요. 돌아오는 9월에. 예, 홍콩에서. 근데 최근 언론을 보니까 이제 친중파 진영이 코로나를 이유로 선거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야권은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선거가 지난번 선거처럼 좀 이 민중 그 뭐랄까 이쪽 시민 진영들을 좀 힘을 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어떤 네. 상황이에요? 그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총선이 홍콩의 입법회 선거인데 그게 9월 6일인가요? 그래서 한 달 반,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 원래 홍콩 보안법을 중국이 좀 야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이랬는데 그게 그 배경에 이제 이 선거가 있다는 분석이 있었었죠. 네. 그러니까 보안법을 세게 걸어놓으면 민주진영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껄끄러운 사람들이 출마를 해도 야 너는 이 법을 위반했으니까 출마 자격이 안 돼. 아니면 이제 바로 구속을 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일부들은 또 구금되기도 하고 벌써 자격도 진행되고 박탈되고 있어요? 다른 이제 그걸 못 이긴 이제 네이선 로 같은 분은 이제 영구로 아예 망명을 했죠. 맞아요. 그거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참고할 만한 게 지난해 11월에 한창 반송중 시위가 그 세게 일고 나서 구의원 선거를 할 때 민주진영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민심이 확인된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번 입법회 선거까지 나오면 큰일 나니까 이걸 이제 원천 차단하려고 중국이 서둘렀다는 게 한 배경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것도 또 아까 홍수 위기하고 또 엮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야 이렇게까지 할 거 있냐 하면서 더 이제 민심을 불을 지는 거죠. 맞아. 그래서 투표날 심판하자 이런 심리가 좀 확산되는 분위기가 또 확인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예비 선거라고 영어로는 프라이머리고 우리로 치면 국민참여 경선인데. 그러니까 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진영 후보를 뽑는 경선이 이제 7월 11일, 12일 이때 치러졌는데 여기에 이제 가서 표를 행사하겠다고 해서 한 사람이 61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많은 거죠. 이게 지금. 한 7명 중에 1명? 15% 정도, 유권자의 15% 정도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이제 마음이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선거 연기론이란 게 친중 진영에서는 이거 괜히 했다가 역풍 맞는다. 저쪽에 좋은 일만 시켜준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캐리람 행정수반이죠. 그분 같은 경우는 연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준이긴 한데, 네. 근데 그 친중 진영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야 코로나19가 이렇게 지금 확산되어 있는데. 투표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한번 분위기를 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가뜩이나 지금 안 그래도 홍콩을 잘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지금 미국하고 일부러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우리도 더 세게 하자. 중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입김이 작용하면 선거가 뭐 사실 연기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기가 아니라 제대로 치러진다고 해도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뭐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약간 뭐랄까 앞뒤 모두 막혀 있는 상황 같은 느낌처럼 들려요. 홍콩 상황은. 네. 안 그래도 지금 괜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거의 새우등 터지듯이 가고 있는데 지난해 아시아 TMI에서도 저희가 홍콩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었거든요. 네. 혹시 못 들으신 청취자분께서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홍콩의 뭐 역사도 짚어봤고 그다음에 최근 시위나 이런 사회적 배경 이런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앞으로 홍콩 시민들의 싸움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결론을 그때도 내렸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을수록 아마 이제 더 그러겠죠. 네.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제 맞고 있는 이 홍콩에 대한 소식은 아시아팟에서도 계속 이제 전해드리고 또 기자님께서도 꼭 잊지 말고 홍콩 소식은 좀 챙겨서 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자님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지난주 화성 탐사선 발사 소식이 계속 나왔는데 좀 의아했던 게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뭐 그렇지 우주 개발을 늘 하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라고 보통 부르죠. 여기서도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UAE가 그렇게 기술이 좋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뭐 기술이 상황이에요? 좋다고 봐야 되겠죠. 봐야 그렇죠. 되는데 뭐 아랍권, 뭐 중동권에서도 화성 탐사선 발사는 최초인데요. 탐사선 이름은 이제 아랍어로는 희망을 뜻하는 아말이라고 합니다. 화성에 가는 걸 희망이라고 생각하시긴 하는구나 다들. 네, 화성 가는 것도 희망이고 뭐 이런 기술적 뭐 우리의 발전도 희망이 그렇고 뭐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일 일단 발사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석유보국도 지금 이제 탈석유 아니면 석유 이후 시대에 지금 어쨌든 뭐 급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비하고 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로 그 일환으로 이제 우주 경쟁에도 뛰어든 거죠. 뛰어들었고 이미 10년이 넘었는데 2009년에도 UAE가 첫 번째 인공위성 두바이 셋1 이걸 발사해서 동일본 대진 때 저 사진을 생생하게 찍어가지고 일본에 전달하고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쏘는 거하고 그다음에 화성 궤도에 제대로 그쵸. 진입하는 거하고 그거는 좀 별개로 화성 궤도 진입이 좀 쉽지 않기는 한다고 하는데 궤도 진입을 시도했던 나라들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EU라고 묶이는데요. 요 정도인데 궤도 진입에 성공한 건 화성이요.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은 미국, EU, 인도.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또 인도가 의문의 1승을 그러니까요. 인도도 아니야 하기야 인도는 인도는 우주 개발에 특히 뭐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UAE가 쏘고 나서 사흘 뒤인가요? 23일 날에 화성 탐사선 발사를 성공했는데요. 여기는 텐원 1호. 텐원이 이제 한자로는 천문인데요. 네. 그 하늘천에 물을 문. 그래서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우리 영화가 있었죠. 이거 텐원 발사로 또 화성에 도전을 했고요. 중국이 발사한 거죠. 그러니까 사흘 사이에 이제 아시아에서 벌써 2개국이 저기를 한 거죠. UAE 발사하고 사흘 후에 중국이 또 발사하고 그렇게 저 시기가 또 몰린 것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구하고 화성이 가장 가까울 때 그때 이제 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빨리 쉬운 거죠. 화성 제일 가까울 때가 이제 어쨌든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이제 KTX 타야 제일 빠르지. 그렇죠. 뭐 이제 삥 둘러가거나 뭐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를 이제 때를 맞춰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하고 요 가까워지는 기간이 26개월마다 한 번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26개월 기다렸다가 2년 2개월 뒤에 다시 해야 된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요 시즌에 딱 쏘고 또 2년 6개월 뒤에 안 되면 2년 2개월 뒤에 또 쏘고 이렇게 반복이 계속 되겠네요. 가장 가까운 시기에 왔을 때. 저는 오늘 지구가 화성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때라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근데 이 UAE 화성 탐사선 개발에 또 다른 얘기거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UAE라서 또 더 특별한 것 같은데 특히 뭐
이슬람교 저 아랍권에서는 네. 남녀 유별이라고 해야 되나? 좋게 말해서 남녀 유별이고 여러 저 문명권 중에서도 여성 차별이 좀 심하잖아요. 심한 편인데 그쵸. 이번 아말 개발에는 저 여성 과학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일 책임을 진 주무부서의 장관이 첨단 과학기술부인데 첨단과 비슷한 33살이고 장관이요. 예, 사라 알 아미리라는 분인데 이게 3년 전인 30살에 장관으로 발탁된 여성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다. 게다가 뭐 사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이 있었지만 네. 상징적으로 혼자 뭐 있다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장관이 이끄는 팀에 그 프로젝트 팀에 여성 과학자 비율이 80%라고 합니다. 압도적인데? 예. 거의? 게다가 이제 그 나라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UAE에서는 이란 여성이 한 28%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교하면 또 특히 높은 수치고 엄청 많이 몰려 있는 건데요. 예. 그러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육 정책이 좀 UAE의 교육 정책이라는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 계통의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를 보면 전공자의 77%가 여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랑 약간 다르네요. 우리는 이제 IT나 우리뿐 아니고 뭐 미국, 프랑스, 영국 네네, 이런 다 데보다도 남성들이 많지 않아요? 그쵸? 특히 이제 분야상으로는 그게 많은데 그래서 뭐 한편으로 보면 또 다른 이제 학문이나 학계 뭐 관료 같은데 이제 여성 사회 진출이 좀 막혀 있다 보니 뭔가 새로운 분야에는 새롭게 이제 시기와 맞아 떨어지면서 여성들이 이런 식의, 진출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 있는 많다 거구나. 보니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UAE의 여성 과학자들 덕분에 그 중동뿐 아니라 이제 아시아의 우주 계열 기술도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30대 여성 장관도 너무 대단하고요. 우리는 나이로만 봐도 그렇죠. 네, 예. 나이로만도 그렇고 또 이 화성 탐사선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80%가 여성이라는 것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뭐랄까 우리들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을 너무 남성 관료들이 많고 나이들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더 낯설게 느껴지는 느낌? 그래서 우주 개발이 좀 우리가 잘 안 더딘 되는 거야. 안 되는 결론입니다. 이유가 있어. 여성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이야. 네. 아, 너무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화성에 가면 희망이 보일까 맨날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가지고 우주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궤도에 진입하기를 좀 기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UAE. 이게 약간 가서 산다는 느낌보다 이렇게 기술 발전에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인류가 이제 너무 그런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제 신이 되고 싶은 사람들 막 이런 거 아닌가 몰라. 아무튼 네, 재밌는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었고.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가요, 기자님?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중국 넘어 홍콩 넘어 UAE까지 오늘 아시아 곳곳의 소식을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여름 휴가 계획 어떻게 좀 세우셨어요? 네, 저는 뭐 계획은 그냥 하나입니다. 가족과 함께. 네. 저는 가족이 없어서 혼자 즐겁게. 양이도 있잖아요. 네, 우리 양이랑 함께 즐겁게 보내야겠네요. 네, 즐거운 여름 휴가 잘 보내시고요. 9월에 더 뜨거운 아시아 소식 들고 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